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쏙 먼저 봅시다. 자,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 뭐 뜸하죠? 네, 15회 때 한 번 나왔고. 그래서 고대사회 공동생활체의 뭐 상부상조, 중세, 근대, 현대사회 관련된 내용이 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영국의 구빈법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구빈법이 정책론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사론에서도 나오고요. 실천론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다양한 우리 그 영역에 1영역부터 8영역 있잖아요.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이게 다 걸쳐요. 영국의 구빈법이.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영국의 구빈제도는 이거 보세요. 지금 연달아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출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의 구빈제도, 다른 말로 영국의 구빈법은 역사적 흐름을 다 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빈민법, 그리고 요 밑에까지 나와 있는 뭐까지? 비버리지 보고서와 제3의 길까지 눈여겨보셔야 된다. 자, 19세기 후반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다른 영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로 COS나 인보가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지사론이나 실천론 또는 기술론 쪽에서 나온다. 자, 비버리지 보고서 나왔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요 정말 중요해요. 비버리지 보고서는 특히 비버리지 보고서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주로 뭐 산재보험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건강보험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뭐 그 다음에 무슨 그 비스마르크가 나름대로 권위적인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었다. 뭐 요 정도 단순한데 진짜 어려운 거는 얘예요.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 배경을 알려면은 뉴딜 정책을 알아야 되고, 뉴딜 정책을 알려고 하려면은 1929년 대공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경제적 역사예요.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의 여파가, 시장의 실패가 왜 뉴딜 정책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뉴딜 정책은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받아들였다. 요 내용. 그리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회보장법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느낌인데요. 아마 시험제 나오면은 얘가 나올 확률이 올해 높다. 미국계. 특히 요즘 대세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자,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의 팽창기가 8회까지 나오고 그 후로는 쭉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가 있는데 나왔어요. 23회 때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보려면 복지국가의 위기, 재편, 위기, 재편. 요 내용. 위기, 빵 흩어졌죠? 재편, 다시 뭉쳤죠. 요 내용. 그래서 복지국가 재편에서 23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출경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꼭대기 어디? 구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빈민법, 추가적으로 비버리지 보고서 제3의 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관통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시험에서는 도이칠란트,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역사 내용도 역시 자주 나온다. 근데 얘네들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한 문제에서 역사의 흐름을 묻는 종합적인 선지로 출제가 됐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회 시험에서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요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사회복지 역사 전개 흐름으로 봤을 때에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출제 분포도 보시면 통상 1.4문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년 핵심 키워드 보시면 주로 압도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가 나오지만 독일과 미국 그리고 복지국가의 전개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2장 사회복지정책 역사적 전개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인데요. 통상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자, 봅시다. 고대사회 봅시다. 상부상조. 상부상조. 서로 상자죠. 서로 상. 서로. 이게 도와줄 부예요. 도와줄 부. 상부. 상조. 상조. 이거는 도움 받을 조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 이게 상부상조인 거죠. 이건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를 부조 또는 부주 이렇게 하는데 부조가 되는 거죠. 부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품앗이, 뭐 두레 등이, 개 등이 요 상부상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적 구제 사상과 인간적 동기가 있고 실천적 가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회 때 들어와서 이제 자선이라는 게, 자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그러면은 불자분들은 아세요. 자선.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예요. 자선이라는 게. 자선, 자비 이 말이 불교 용어인데 그게 이제 일반화된 거죠. 그러면 자선, 자비, 불자분들 자 대답해 보세요. 딱 떠오른 분 있죠.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자선, 자비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관세음보살만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저도 이제 개신교이긴 하지만 알아야죠.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냥 핵심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 극락으로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안 가세요. 왜? 여기 도탄에 빠진 중생들이 있거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손 벌리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보니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구제라는 용어도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제하고자 이 이승에 남아요. 이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일 있을 때마다 힘들거나 있을 때 불자분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줄여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선이라는 거죠. 즉 자선의 개념은 사회복지에서는 나는 능력이 있어, 구비되어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 덜 가지거나 못 가졌어. 힘들어, 저소득층이야, 어려워, 풍찬 노숙해. 그래서 내 거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 불쌍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선의 개념에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수직적 재분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자선말 나오는 순간 수직적 재분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개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발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있는 자들이에요. 구비되어 있거나 있는 분들. 해부예요. 가진 자들. 그러니까 벌써 가진 자들 딱 자선이란 말 듣는 순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수직적 재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그 주도층이 누구예요? 인보가는 대학생이고 일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이러잖아요. 지식인들이고. 자선조직협회는 안 그래요. 상류층이라고 반드시 나와요. 보세요. 반드시 상류층, 그것도 상류층 부인 이렇게 나와요. 상류층이라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선의 개념 벌써, 그러니까 그 의미를 벌써 딱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선의 의미가. 알겠죠? 그러니까 중세사회 때는 귀족이라든가 왕이 농노들한테, 농노들에게, 농노라는 거는 자유인이긴 하지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농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자선이 뭔지 아세요?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 자선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그 유명한 마네야, 모네야,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 있죠. 이삭 줍는 여인.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이삭 줍는 여인을 이야 진짜 저게 명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 아픔은. 이삭 줍는 여인은 뭐냐면 귀족이라든가 자본가 부르주아들이 밀을 딱 수확을 하잖아요. 밀을 딱 수확하고 나면 떨어진 거는 줍지를 안 주었어요.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그건 불문율이에요. 그러면 싹 수확하고 가면은 밀밭에 쫙 떨어진 밀알 있을 거 아니에요. 밀알. 그거를 농노들이라든가 저속층이 와서 줍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이. 주로 종교적, 캐톨릭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유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빈민 구제 또는 중생 구제 다 대부분 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불교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여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선의 개념. 다음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갑니다. 근대화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근대화가 뭘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극히 드물어요. 근대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대화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왕정 시대에서요. 왕이 절대적인 거죠. 왕정 시대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업에서요. 공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부장적에서요. 탈가부장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대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사회복지하고 연관된 거는 요거죠. 주로 사회복지하고 연관된 거는 산업화.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되는 요거를 주로 우리하고는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맨날 농사 짓고 손으로 뭘 했던 간에 수공업하던 형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공업화가 됐어. 산업화가 됐어. 그러니까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이 돼. 빈부격차,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실업 문제 같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점점. 그때는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그러겠지. 사회사업이 점점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석탄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농사짓고 잘 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산이 하나 있어. 뒷산이 있다고 쳐. 근데 뒷산에 엄청난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갖고 석탄을 파헤쳐. 석탄을 파헤쳐. 나무를 베. 환경이 전부 다 파괴됐어. 그런 상태에서 큰 홍수가 왔고 산사태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싹 다 매몰을 시켰어. 그리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어. 그리고 졸지에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았어. 이때 그걸 가지고 개인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 책임이라는 거지. 이건 산업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체, 지역사회 책임, 국가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거 자연재해. 근데 이거 아니 그렇게 자연재해가 날 수가 수백 년을 살아도 산사태 한 번 안 났는데 벌목해버리고 땅 파가지고 거기 있는 광물자원 채우기가고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홍수가 난 걸 이렇게 나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초 단계부터 허가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허가제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거.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한다? 그게 예견이 된다? 그럼 최초부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된다?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 책임의 대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제한적 구제제도 형태로 이루어졌다. 근대사회는. 그러면서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가요. 현대사회로. 현대사회는 이제 통상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죠. 여기는 한 통상 18세기에서 19세기고 현대사회.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구는 늘어나 도시화하는데 각종 사회 문제는 발생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복지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나이 때만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70년생 7자 들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20대 분들의 아버지죠. 아버지, 엄마.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다 거기였어요. 사는 게. 진짜 다 비슷했어요. 사는 게. 정말 그랬어요. 아주 정말 못 산 사람도 없었고요. 정말 잘 산 사람도 없었어요. 다 거기였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올림픽 끝나고였지. 내가 기억나기에 올림픽, 이 올림픽이 문제야. 88 올림픽 한다고 종로에 있던 그 판자촌 주민들, 그 다음에 난곡에 있던 주민들, 봉천동에 있던 일부 주민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상계동일 거라마, 그쪽에 있는 일부 주민들 해가지고 그 많던 그 빈민촌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빈민촌이 많았거든요. 면목동 쪽에도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는데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냐 2학년 때는 차 타고 가면서 와 여기 아직도 이런 나무 판자촌이 있는데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전부 다 몰아냈어요. 전부 다 몰아냈어요. 몰아낸 데가 어디냐면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때 목동은 맨날 물난리 났거든요. 풍납동, 지금 아산병원 있는데 풍납동, 목동, 물레동,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지금 그 LG 캠퍼스 들어오는데 그 무슨 동이야 거기 가양동, 그 다음에 거시기 어디야 저기 암사동, 여기 맨날 물난리 나던데 여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거의 막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땅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거기 이제 그 전부 다 몰아낸 데가 어디냐? 목동, 그 다음에 성남 이쪽으로 몰아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거기를 전부 다 아파트 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파트. 도로 닦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입이 돼. 유입이 된 상태에서 그쪽도 역시 발전이 돼. 그래서 점점 넓혀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인구가 글로 계속 몰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만 그냥 각종 아파트값 미친 듯이 오르고 그냥 모든 선호시설 다 들어와서 외부 효과 발생되고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 발생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돼. 이게 불과 한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서울 토백이라서 알잖아. 합정동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내 기억나는데요. 그 청량리로 많이 왔거든. 청량리로 놀러. 그때는 청량리, 종로, 영등포 세 군데밖에 없었어. 어디 수일에서 논다 이런. 우리 때는 아유, 죄송한데 쳐주지도 않았어요. 청량리, 영등포, 종로야. 딱 세 군데. 근데 내가 청량리잖아. 내가 청량중학교 용문고 출신. 내가 꽉 잡고 있었잖아. 내가 그래도 지금 껌 좀 씹었잖아요. 내가. 어? 그때 청량리 미주 아파트 지금도 있어. 청량리 미주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타워팰리스 사는 거야. 대한민국에 딱 하나. 미주 아파트. 근데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합정동. 가이 자식들아. 어디서 저 난지도에서 온 놈들이. 그 올림픽 그 월드컵인데 거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값 올라갔잖아요. 그 난지도예요 거기. 그 저리 가. 어디서 난지도에서 온 놈들이 막 이러고 놀렸단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그러니 각종 주택 문제 무슨 문제 생기는 거야. 사람이 몰리고 산업화가 되니까. 왜? 서울에 오면은 뭔가 어르신들 말대로 벌어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은 또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양극화가 벌어져. 무슨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벌어져. 그런 과정에서 똑똑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또 강남으로 몰려가. 그때는 강남이라는 용어 안 썼어요. 만약에 남서울이란 말 썼으면 이 사람은 진짜 서울 사람이에요. 토백이에요. 영동이란 말을 쓰거나 남서울이란 말 쓰잖아요. 잠실, 구적 일대에 대치동, 개포동. 그러면 걔는 진짜 토백이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영동 또는 남서울이라고 그랬지. 무슨 강남이야 강남은. 테헤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강남대로 아니고 테헤란로야. 테헤란로. 어떻든 간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가 발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복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선사업, 사회사업 한다는 개념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문제도 개입해요. 환경 문제, 치안 문제, 고용 문제, 교육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로마니신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자선의 개념에서 이제 시민의 권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시험제 되게 잘 나오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선의 의미에서 시민의 권리. 다음 두 번째, 최적. 눈꽃만큼 요만큼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적. 지금은 오히려 최적을 뛰어넘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대까지 가고 있어요. 북유럽은. 다음, 선별주의에서 뭘로 간다? 보편주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 그러면 선별주의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윌렌스키 르보 교수님으로 따지면 자녀적이죠. 자녀적 또는 보완적 모형에서 뭘로? 제도적으로. 정리.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간다는 거는 자녀적, 보완적 같은 말이죠. 제도적으로 간다는 말이고. 그죠? 자선의 개념에서 시민의 권리로 간다는 거고. 최저에서 최적으로 간다는 거. 옵티머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 너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 이건 옛날이에요. 진짜 30년, 40년 전이고 생활보호법 되고요. 지금은 뭐예요? 국가가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이 아니고 상당 부분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돼요. 왜?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보다 결국은 산업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그 다음에 단순히 빈민 구제에서 뭘로 이제는 복지사회 실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눈여겨보시기 원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 영국 구빈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빈부분 너무 잘 나오죠. 먼저 첫 번째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최근에 돌아가신 그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고요. 여기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예요.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유명한 헨리 8세예요. 남봉꾼. 그런데
실제 남봉꾼이 아니에요. 남봉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자가 많다는 거죠.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많이 둔 사람 우리가 남봉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영국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유능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예요. 헨리 8세예요. 왜 헨리 8세가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자 문제를 떠나서 첫 번째, 그때는 카톨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카톨릭, 특히 카톨릭의 수장 누구? 교황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보니까 아니 그냥 신의 영역에만 계실 분이 왜 자꾸 사람의 영역까지 개입을 하시려고 할까? 그러면 차라리 왕이 되시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캐더린이라고 하는 자기 그 본처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왕비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캐톨릭은 이혼, 자살 뭐 몇 개 안 돼요. 금지예요. 근데 왕이 이혼을 한다? 절대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저기 이혼을 하겠다는데 교황이 왜 자꾸 그 사람의 영역에 자꾸 간섭을 하시냐고. 이혼하겠다고. 딱 이혼한 거예요. 그래갖고 파문시켰어요. 파문시켰으니까 파문했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캐톨릭 파문시킬게. 그리고 헨리 8세가 캐톨릭을 파문시켜요. 웃긴 거죠. 서로. 그러니까는 교황이 그때 누구야? 옥타비언 누구야? 아무튼 있어요. 그분이 저 얼척이 없네. 저 뭐야 저너. 그때 영국은 그리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때 강대국은 스페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저 뭐야 저 또라이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야 우리도 저기 캐톨릭 말고 하나 그 만들어. 그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예요. 역공역에 가면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구세군. 성공회 대학교예요. 성공회 대학교. 그게 영국 성공회. 그래갖고 영국 국교회. 그래갖고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가 우두머리가 돼요.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교황이. 야 저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러면 프랑스도 지들 종교 만든다고 하고 프랑스 국교회, 스페인 국교회, 스페인은 아니지 캐톨릭이니까 무슨 러시아 국교회 다 만들겠네. 저거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독실한 캐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필리페 2세예요. 필리페 2세. 그 스페인의 왕 필리페 2세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는데 교황이 그래요. 가서 혼 좀 내주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배가 그때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기 남아메리카 저기 쪽에 나가 있는 저 배들 들어오면 다시 규합하고 만들어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런 사이에 헨리 8세가 죽은 거예요. 사망을 했어.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캐더린 사이에서 난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갖고 첩으로 들어간 앤 볼린이라고 있어요. 앤 볼린. 그 앤 볼린의 첩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까? 캐더린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술이 그 졸지에 왕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람 폈다는 이유로 이제 죽여요. 천일의 애인 영화. 예. 그래갖고 런던탑에 가둬놓고 목 잘라 죽여요. 어떻게 가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난 딸이 엘리자베스예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여왕 최초가 됐는데 그럼 남자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코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있으면 스코틀랜드에 남자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연연방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 여기에 왕이 돼요. 근데 하필 그때 요 스코틀랜드도 여자가 왕이었어요. 그게 메리예요. 메리. 이 메리는 또 공교롭게도 필리페 2세의 왕비였어요. 한 번 더 독실한 캐톨릭 신자인 필리페 2세의 왕비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예요. 고로 메리도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왔어요. 그러면 둘이 여자잖아요. 그럼 잉글랜드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연영방 그냥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라 할게요. 이 UK의 왕이 돼요. 통합왕이 돼요. 언더스탠드 돼요? 그런데
메리가 봤을 때에는 저 사람 캐톨릭이 아니거든요. 이단하거든. 이단 종교거든. 그리고 아빠가 그 남봉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 상태인데 대학생 2명이 기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암살을 하러 가요. 근데 한 명은 중간에 붙잡혔고 한 명은 딱 1m 앞에서 만나고 총을 쏠려고 하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이 심지에 불이 안 붙은 거야. 격발이 안 된 거야, 총알이. 그래갖고 살아나요. 조사를 해봤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야. 그리고 뭐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메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 여왕이.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법관 토마스 무어가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래갖고 붙잡아요, 메리를. 너는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아무리 여왕 신분이지만 어떻게 잉글랜드 통합왕인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했냐 이래요. 그래갖고 메리 목을 쳐버려요. 목을 쳐요. 참수를 시켜버려요. 여왕을. 현직 여왕을. 그러자 그걸 들으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누가? 교황하고 저기 필리페 2세가 박살이 나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함대를 끌고 가요. 무려 500척을. 그게 무적함대예요. 무적함대 500척을 끌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무슨 뭐 태풍이 불어서 영국을 구하셨다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실제 역사적 사실은 뭐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얘네들이 항로를 잘못 봐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북아일랜드, 여기 아일랜드, 에일에,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 웨일즈, 여기 잉글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아일랜드, 여기는 북아일랜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네들이요 놀랍게도 이렇게 가요. 미친 거죠. 스페인이 어떤 나라인데. 근데 항로를 잘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북극이잖아요. 스페인은 따뜻한 나라인데.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북극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전 처음 본 북극곰이 안녕 콜라 들면서 안녕 막 이러고 있고 그죠? 황당한 거죠. 그래갖고 절반이 폐렴 걸려 죽어요. 스페인은 따뜻한 나라잖아 절반이. 그리고 이런 혹독한 이런 그래갖고 한 절반 정도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요. 이때 여기 도버해협 이쪽에 또 월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붙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재밌어요. 원래 여기는 북대서양 기후라서 태풍이 없어요. 태풍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무적 함대를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월콘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신께서 바람을 보내어 여왕을 구하셨다. 그게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붙었으면 100점 100패였는데 항로를 이탈했다는 거. 그러면서 절반 정도가 전부 다 전투력 상실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다 쓸어버려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냥 전 영국에서 여왕님 그래가지고 국가가 God Save the King 신께서 여왕을 구하셨다. 그냥 그 애국가가 나온 거야. God Save the King. 그러면 자 봐봐. 영국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누구겠어요? 남자 귀족들이잖아. 그러니까 남자 귀족들이 입이 대빨이 나온 거야. 아 저거 앤 볼린 저 시녀 저 딸인데 그리고 영국 최초의 여왕이잖아요. 이 여자가. 어떻든 간에 그때는 1600년대잖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때 당시에. 아니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된다는 거야.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막 이러고 있던 찰나에 넌 이제 무적 함대 때문에 이제 박살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봤는데 이겨버린 거야. 세계 최강의 스페인 함대를. 그러니까 말은 못해.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이때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요. 어떻게 쓰느냐. 평상시에 나한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냥 불평불만 말했던 여기 랜스필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심슨 이놈들 전부 다 가독에 넣어 아주 그냥 숙청을 해버리겠어.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끌어안았어요. 그게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가. 정말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끌어안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때 당시에 불황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집시,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귀족들 이리 모여봐. 내가 법을 만들 거야. 중앙에서는 법만 만들 거야. 법만 만들고 실제 빈민들의 관리는 너희들이 해. 영주들이 너희들이 지방에서 관리해.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내가 감독관을 보낼게. 구빈 감독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나는 법만 만들게. 그러면 너희들은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저 빈민들 전부 다 작업장에 집어넣으니까. 작업장. 나왔네?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첫 번째,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작업장으로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 시켰어요. 빈민들을. 다음 두 번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구빈원에 보냈어요. 시설보호. 마지막 세 번째가 어린이들이야. 얘네들은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작업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 야, 너는 스미스 집에 가서 구두 수서. 너는 저기 페인터 가서 페인트. 너는 베이커스 집에 가서 빵 굽는 거. 이런 거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능력자는 어디로? 노동 능력에 따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노동 능력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작업장 없으면 구빈원. 그다음에 어린이는 도제를 보냈다.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통계학적으로 한 20만 명 되는 이 불황인들, 노숙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작업장에 떼놓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켰으니 법에 의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쭉쭉쭉 뻗어 나간 거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 엘리자베스 비민법의 특징이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48페이지 4번이에요. 저라면 시험 문제 4번 내용. 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빈, 어린 도제. 이거는 무슨 단골로 나오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방 행정으로 위임시켰다는 거야. 영주들을 위해서. 영주들.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구빈 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 행정과 지방세, 징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지방을 위한 관리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영주들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면 그냥 슬로건에 외우시면 돼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지방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아이고야 소빙하기가 와요. 요 20년간 태양의 흑점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소빙하기가 와요. 요 시기 때. 그래갖고 여름에도 우박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막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삼복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니까 농작물들이 전부 다 냉해를 입어가지고 소출이 떨어진 거예요. 냉해를 입어서. 이때가 바로 조선 헌종이냐 현종이냐 맨날 헷갈려 나는. 정말. 광인, 효, 현종 같은데 아무리 봐도. 헌종이야. 광인, 효종 아들 현종일 거야 아마. 아무튼 현종 때 경신년에 대기근이 와요. 그게 경신대기근이에요. 이 경신대기근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어르신이 연세 드신 노인분이 내가 임진왜란도 겪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도 겪고 내가 병자호란도 겪었지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기록에 남아요. 병조판서가요 굶어 죽어요. 믿겨지십니까? 병조판서가 굶어 죽어요. 아사예요. 실록에 나와요. 경상북도 지금 선산이죠. 그 구미시 옆에 선산에서요.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었다, 잡아먹었다는 게 나와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냥 불황민들이 생기고 막 그냥 막 자기 고향을 떠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가 작통법을 만들어요. 5집 단위로 5가 5집 단위로 묶는다. 5가 작통법. 그래서 한 집이라도 이탈하면은 나머지 집에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거를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정주법이라고 그래요. 고정할 정자에다가 머무를 주자. 정주법. 고정시킨다. 머무는 거를 공주시킨다. 고정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다? 5가 작통법이 되는 거예요. 또는 5가 통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 소빙하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본에도 저게 와가지고 그때 무슨 대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100만 명이. 아주 엄청난 시기였던 거죠 그때. 정주법. 그래서 정주법을 시행한 배경은 자 A라는 도시가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인데 A라는 지역이 잘 대해줘. 그럼 전부 다 A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지.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는데 도시가 먹을 게 많아. 그럼 전부 다 도시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텅텅 비잖아요. 그럼 아까 무슨 법이 있었죠? 지방을 위한 지방의 법. 뭐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 영주는 빈민들이 들어와서 작업장에서 일하니까 내 소출, 내 어떤 산출은 늘어나니까 좋지. 대신에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방에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을 맛인 거예요. 영주는 좋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반면에 B라는 지역은 소출은 적어져. 산출물은. 대신에 지역 주민들은 세금 낼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땡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정주법. 다음 작업장법이 있습니다. 작업장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법은 나치불법이라고 돼요. 나치불이라는 사람이 입법했다 그래서 나치불법이라고도 하고, 요 개념은 잠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18세기 중상주의 영향으로 중상주의 요거 23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상공업을 중요시 여긴다. 상공업을 중요시 여긴다. 상업을. 이런 중상주의 영향으로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다음, 구빈 감독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고 수용하도록 계약할 수 있는 권한, 작업장 입소 거부 빈민에게 구제를 제공하지 않을 권한 등을 부여하였다. 교수님, 이게 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앞부분. 중산주의 영향으로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앞에서도 작업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뚱딴지 같이 갑자기 뭐 또 작업장에는, 자, 엘리자베스 요 작업장법 나오기 전까지 세금 부담을 누가 했죠? 지역 주민들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이 세금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장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일정한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빈민들한테 매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그 전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세 개념으로 세금을 내서 이 빈민들을 매겨 살렸단 말이에요. 작업장에 있는. 그런데 작업장법은 이제 개념이 흘러가지고 벌써 한 100년 흘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뭐 부가가치세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서 물건을 팔게 했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일부 세금 부담이 감면이 되는 거지. 반면에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여기 와서 죄인도 아닌데 일하고 있단 말이야.
빈민이란 이유로.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또 세금까지 부여해. 아, 그럼 미쳐버릴 일인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중상주의 영향으로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납부자들의, 구빈세 납부자는 누구였어요? 지역 주민들.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응?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에 들어가길 꺼려하여. 왜? 아니, 들어가면은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그쪽 규칙을 따라야 되고,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또 세금까지 부여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업장 상품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내놔도 아이고 저기요 그 작업장에서 내는 거 우리 저 안 받을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다? 길버트법. 길버트법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계산, 엄밀히 얘기하면 착취를 계산할 목적이에요. 착취. 착취가 뭐죠? 응당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눈꽃만큼 주는 걸 착취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5만 원은 자기가 가져. 이걸 뭐라고 그래? 착복 또는 착취. 착취지, 착취. 우리가 이제 착복이라고 하는데, 응당 줘야 될 거를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기가 갖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착취. 착취. 아이돌 그룹 옛날에 초창기 때 그 기획사에서 착취했잖아요. 정산할 때 아니 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되죠? 수익은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야, 옷값부터 시작해갖고 미용실값 뭐 이렇게 매겨줘. 야, 이거 이게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계산서를 들이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응당 줘야 될 돈을 안 내고 착취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래갖고 그거 갖고 소송 붙고 그랬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작업장에 들어간 빈민들 봤더니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착취당하고 일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쌍하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들 해방시켜주자, 작업장에서. 그게 길버트법이에요. 다시 한번, 작업장에서 해방시킨 법.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길버트법. 그래서 길버트법 보시면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 제도다. 그래서 원내 구제에서 원외 구조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천 개 되는 작업장을요 거의 다 폐쇄시켜버려요. 몇몇 작업장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폐쇄시켜버려요. 길버트 상원의원이거든요. 상원의원은 우리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상원의원이요 쉽게 얘기해서요 국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원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하원의원은 우리를 얘기하면 지방의원,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 지방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던 어지간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럼 자, 작업장을 폐쇄시키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거를 원내 구제에서 원외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교구연합을 허용하였으며 최초로 유급 구빈 사문원을 채용했다. 지금의 사회복지사.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오늘날에 사회복지사를 최초 채용한 그 법을 입법화시킨 거는 뭡니까? 길버트법. 길버트법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한계가 나오죠. 밑줄 치세요. 빈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작업장에 입수했던 빈민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자, 어떻게 해요?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빈민인 건 똑같거든.
그럼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건 또 누가 되는 거야?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 부담이 더, 그렇죠, 증가된 거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빈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살기 때문에 무슨 그게 싫다 이게 아니라요, 세금 부담으로 봐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길버트 상원의원의 이 길버트법으로 원해고 시킨다고 하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세금하고 연관돼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작업장법에 의한 세금 혜택은 누가 보는다? 지역 주민. 반면에 길버트법에 의한 세금 혜택 가중은 누가 본다? 역시 지역 주민. 반면에 빈민들은 세금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됐다. 저라면 시험 문제 이거네요.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어느 법이 지역 주민들 세금 혜택이 좋았지? 괜찮았지? 어떤 게 좀 부담이 있었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스피맨 앤드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피맨 앤드법. 이 스피맨 앤드법 때문에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발칵 집어져요. 영국은 철저하게 지역 단위거든요. 지역 단위예요. 영국은 잉글랜드 대표팀이 나가서 월드컵 우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우리 고장 대표에서 나간 것도 아닌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별로 시큰둥 하는데, 챔피언스 리그 클럽 대왕, 지역 클럽 대왕 나가서 우승하잖아요. 발칵 뒤집어진대요. 막 카 퍼레이드 하고. 대국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클럽 지역 클럽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가장 큰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인데, 거기 우승한 거를 최고로 여겨준대잖아요. 월드컵 나가서 우승한 것보다. 그 정도로 지역성이 강해요. 지역성이. 저기 그거 아세요? 유럽 사람들 중에 사투리 따지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영국은 사투리 따져요. 런던 억양, 리버풀 억양, 그 다음에 그 런던 쪽, 이제 런던도 저쪽 웨스트 지역 부자들 사는 억양, 포쉬,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이스트 엔드 사는 저기 빈민층 사는 억양, 그런 거 되게 따져. 억양 따지는 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 따지고 억양, 오사카 억양, 도쿄 교징 억양, 그 다음 우리나라 따지고 전라도 억양, 경상도 억양. 오늘 오면서 저는 열차 타고 오면 가끔씩 이렇게 쇼츠 보거든요. 쇼츠, 이렇게 쇼츠 보면.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김신영 씨 아세요? 김신영 씨. 전국 노래자랑 사회 봤던. 그분 참 응원하고 좀 좋아하는 분인데, 김신영, 그 개그우먼. 경상도하고 전라도 그 자녀 혼내는 방법이 다른 게 나와 있더라고. 나 그거 오면서 나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막 옆에 사람이 쳐다보더라고요. 경상도는 어린애가 이제 떡을 이제 떡집에서 막 쿡쿡 찔러 보면은, 경상도는 그런다면서요. 어머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막 이런 애가 아닌데. 김신영 왜 떡을 찔러? 김신영. 반면에 전라도는 정말 미치겠. 왜 떡을 찌르지? 멍청이처럼? 엄마 복장 터져 죽으라고? 안 웃기나? 넘어가도록 할게. 난 근데 6개월 만에 광주 내려간 제 후배가, 생도 시절에 내려간 내 후배가 음의 창피한 그림 막 이래. 그래서 왜? 걔 오리지널 광주애거든요. 선배님 제가 저런 말 썼나요? 막. 겨우 6개월 산 주제에 음의 창피한 그림. 우리 전라도는요 참 부드러운 영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상열.
이 독한 년 이렇게 하냐. 이 독은 년.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스피인핸드법 드디어 나옵니다. 이분도 스피인핸드가 무슨 땅 이름이 아니고요. 땅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네, 스피인핸드. 이 사람도 상원의원인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버커셔라고 있어요. 버커셔가 어디냐면요. 버밍햄, 그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버밍햄이거든요. 그 버밍햄에 있는 그 땅덩어 그 주를 버커셔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산업화가 된 그 지역이 버커셔주죠. 근데 영국은 순회 판사거든요. 우리처럼 무슨 각 시군구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순회해요, 판사들이. 근데 어떤 부모를 데려와서 이 사람들 벌 주라고 한 거야,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녀 2명 굶겨 죽였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야,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A라는 거거든요. 이 A라는 부부가요, 자녀가 10명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명이네. 근데 B는 자녀가 3명이에요. 자녀가 3명이야? 근데 받는 봉급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엔겔 지수가 여기가 높을 게 아니냐고. 엔겔 지수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지.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양실조로. 지금은 영양실조라는 말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양실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양실조, 영양실조. 요즘은 영양이 과잉 공급돼서 문제지. 예.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벌줄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고민할 대상이다. 그래갖고 영국 국회 와가지고 상원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그 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상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스피인핸드가 발의를 한 거죠. 최소한 이 본봉은 똑같더라도 이 자녀들 먹을 빵값만큼은 우리가 보조해주자. 인원수별로 빵값만큼은 우리가 보조해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스피인핸드법이에요. 그래서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영국 애들은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피인핸드법이라고. 이게 이제 조금 좀 전문적인 용어로 최초의 임금 보조제도,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최초의 임금 보조제도,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스피인핸드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면 빵값이 또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담 또 누가 갖겠어요? 그렇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갖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누가 갖겠어요? 그렇죠. 누진세니까 부자들이 갖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니 길버트법 해서 가뜩이나 세금 부담이 많아졌는데 또 무슨 인도적인 법 하네 그러면서 스피인핸드법 해가지고 뭐 취지는 좋지, 좋아. 근데 세금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사건이 또 생겨요. 그게 공장법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공장법이에요. 부자들은 울고 싶은데. 공장법은 뭐냐? 쉽게 해서 만 9세 이하 어린이는 노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만 9세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만 9세 아동들도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성냥, 이 성냥 유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요, 작은 조그마한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빈민의 자녀들도 전부 다 나와서 일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 봐봐요. 이제는 요 어린들까지 일을 못 시키게 해.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고. 근데 세금 부담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법은 세계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요. 가진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신貧민법이에요. 그게 신貧민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은 빈민법이라고 하지만 개악법이라고 그래요. 왜? 빈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 부르주아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개악법이에요. 그래갖고 참다 못 참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게 바로 신빈민법이에요. 그래서 멜더스가 풀무지를 해요. 인구론으로. 빈민들한테 자꾸 뭔가 급여를 준다는 거는 무슨 뭐 스페인핸드법이다 뭐 해갖고 준다는 거는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저 봐봐. 일은 안 하고 계속 애만 낳잖아.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멜더스의 인구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르주아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요. 그게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 보시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 개정빈민법, 다른 말로 신빈민법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고, 열등이라는 건 빈민들이에요. 어이 빈민, 너희들은 이제부터 급여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그 밑으로 받아.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 다시 작업장을 개세해요. 폐쇄했던 거, 길버트법에 폐쇄했던 그 엄청나게 많았던 작업장들요 다시 오픈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때려 넣어요. 쉽게 해서 길버트법을 폐지한 거죠. 무슨 원해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작업장에 다 집어내. 거기서 일해. 그래서 거기서 급여 받고 일정 부분 너희들도 세금 내. 너희들도 세금 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방자치제거든요. 영국은. 그러면 또 어디는 또 빈민들을 위할 수 있고 어디는 또 안 하니까 야 이거 전국 단위로 똑같이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향 평준화. 전국 단위로. 세 개.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활용의 원칙. 세 번째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시험 문제 무지무지 잘 나오죠. 그러면서 드디어 빈민들의 어떤 권익, 빈민들의 어떤 권리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옛날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만세 부르겠어요. 누구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은 만세 부른 거죠. 이제 세금 부담에서 이제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주아도 만세를 부른 거죠.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그렇지만 빈민들의 권익, 권리, 인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세기 후반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는요 쉽게 해서 보통권 운동이 아니라 차티스트가 뭐죠? 차트, 주식 차트 보는 사람을 차트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애널리스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부르주아한테 얘기를 해갖고 돈을 벌거든. 영국은 주식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진짜 분석은 차트 분석해주는 건 내가 하는 건데 나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뭐 보통 선거권을 비롯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 CO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영국 강이거든요. 템즈 강이라고 해요. 런던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웨스트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트예요. 웨스트예요. 12월 26일 날 웨스트 지역에 있던 어떤 공작 부인이 이렇게 해서 미들스브로 리버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끝자락에 있는 여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어린이가 눈밭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저 사람 아니냐고, 사람이 왜 저렇게 쓰러져 있냐고 했더니 마님 여기는 이게 일상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딴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여기는 크리스마스 같은 개념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진짜 비참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잭슨, 심슨, 폴슨 공작 백작 부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여기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스트엔드의 극빈층.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12월 26일 날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여기서 우리 나눠줍시다 한 거야 내년부터. 그래갖고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우리 같으면 추석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리 오세요. 우리 이거 음식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옷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6일을 영연방국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요. 이걸 박싱데이라고 해요. 영어로 박싱데이. 박싱이라는 게 박스에 박스 이뽁 권투가 아니라 포장하다 박싱데이. 그래서 영연방 관련된 국가들은요. 요날 하루만 세일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세일 크게 해요. 그래서 오픈런하고. 그래서 요날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연달아 요날을 전부 다 연휴로 하는 거죠. 이게 자선조직협회의 유래예요. 자선조직협회 유래.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봅시다. 우리 저 교재 잠깐 보시면 자 자선조직협회는 그 이전에 무계획적, 무차별적, 비조직적,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적 자선행위의 문제점들을 극복.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고 335 동호회 모임으로 뭐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이 되는 거야. 너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선조직협회예요. 협회를 만들어서 다 들어와. 전부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잭슨 공작 부인 팀은요. 월요일 날 가세요. 여기 폴슨 공작 부인은 여기 수요일 날 가시고 여기 심슨이시죠? 예. 여기 심슨 분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가죠.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거 뭐와 연관있죠? 사례관리 누가 했어요? 우회방문은 이분들이에요. 상류층 부인들. 335 뭐냐고. 스미스 씨 계세요? 말이면서. 와서 봤더니 스미스는 알코올릭에다가 애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어르신은 그냥 누워있고 와이프도 그냥 병들어 있고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안타깝지.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릭이야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스미스 씨 이 사람만 해결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전부 다 묶어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알코올릭만 해결한다고 나머지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사례 관리가 묶어서 하는 거예요. 통합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회방문원. 이분들. 그래서 우회방문원 그러면 COS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류층 부인들. 대신에 이분들 특징이 있죠. 뭐예요? 12월 26일 날 가서 그날 하루 하고 온 거예요. 끝.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한시적, 단기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뭐예요? 추운 겨울이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예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전 예방하고 이거는 인보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배고파? 그럼 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단 잭슨 공작 부인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떡이라 하면 안 되지? 여기 빵과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온 사람한테만 줘. 진짜로. 직접 나눠주진 않아.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 주세요. 이 사람한테는 줘. 그러나 주진 않아. 왜?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즉 본인이 자립자활하려고 빈민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아무튼 발버둥 쳐. 그러면 도와줘. 그런데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주세요. 안 도와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열등처우의 원칙. 필사적으로 자립자활하는 사람만 도와주려고 했다. 이해되시죠? 네. 눈여겨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1번에 맨 하단, 1번 COS창 맨 하단 원조의 대상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온 거예요. 모두에게 다 줬다. 그러면 틀려요. 가치 있는 사람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자립자활하려고 근검절약하고 어떻게든 간에 아편, 그때는 아편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아편 안 피려고 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COS의 활동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최초의 개별 사회 사업,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COS는 어디에 영향을 줬다? 개별 사회 사업. 케이스워크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에 영향을 줬다. 교수님, 지역사회 조직은 저기 인보관 쪽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선조직협회는 1대1 개념이에요. 항상. 1대 다수는 인보관이에요. 1대 다수 인보관. 1대1 개념은 자선조직협회. 오케이? 고로 개별사회사업 1대1. 여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COS 쪽이냐? 봐요. 서울시를 대상으로 내가 지역사회 조직사업 활동을 해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누구죠? 서울 시민이요. 그러면 틀려요. 지역사회 조직 CO에서 클라이언트는요. 지역사회 자체예요. 고로 서울시예요. 대한민국 서울시 몇 개 있죠? 한 개 있잖아요. 그래서 1대1이에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조직사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역시 대구는 하나밖에 없죠.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역사회 조직은 CO는 어느 쪽이다? 어디 영향을 받았다? COS다.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인보관 세틀먼트 하우스. 자, 세틀먼트 하우스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템스강 있잖아요. 런던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시대 때 여기 하류, 물이 이렇게 흐른데 템스강이. 여기 하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최고의 역학학자 찰스 부스를 보내요. 찰스 부스 어디서 나와요?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의 아버지 같은 사람 찰스 부스. 그 제자가 누구예요? 라운츄리 전물량 방식. 라운츄리 전물량 방식. 라운츄리 방식.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찰스 부스가 자기 제자 라운츄리를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데 원인을 발견해요. 뭐냐? 이 상류, 여기 위에서요, 상류에서 오폐수로 어마어마하게 버린 거야. 그때는 상하수도 개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생긴 전염병, 그 유명한 콜레라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장티푸스. 한자말로 연병이죠. 연병이 바로 장티푸스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상수도물 따로 하수도물, 관을 따로따로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상하수도관이 런던에 세워져요. 매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때 이 찰스 부스가 여기서 몇 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초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즉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활동.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세틀먼트 하우스. 세틀먼트라는 거는 말안장이에요. 말안장. 말안장이 뭐죠? 딱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딱 말을 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딱 어디 거점이 있는 상태에서 세틀먼트 하우스 집이다. 거점 집이다. 이렇게. 아지트 개념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보가는 뭐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누가 알겠어요? 대학생이에요. 지식인들, 교수, 이런 사람들. 일부 감리교 목사님들이 했다. 뭐 패트릭이라든가 뭐 커크 패트릭이라든가 무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셨다. 그래서 집단사회 사업에 영향을 줬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사회보험 도입과 비버리지 보고서 23회 때 안 나왔는데 여러분 때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얘기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의 수도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다 가운데 있을 줄 알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베를린이죠. 베를린. 독일의 수도는 왜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을까요? 원래는 지금의 폴란드 땅,
이거 폴란드죠. 여기까지 전부 독일이었어요. 근데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기가 독일한테 뺏겨요. 폴란드한테 뺏겨요. 그러면서 요만큼,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는 베를린이 딱 중간인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이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북한까지 합치면 서울이 중앙인 건 맞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휴전선으로 딱 잘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수도 서울이 왜 저렇게 국경선 끝자락에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건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은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이칠란트 그러면 맨 리히스 딩켄이라고 해서 독일 말로 남성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페미니즘이 못 들어가는 나라가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들어간 나라 중 하나, 못 들어간 나라가요. 의외로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맨 리히스 딩켄. 그럼 남성적 사고방식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Die Arbeit macht Freiheit. 이거 뭐냐면 노동은 자유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대단히 강조해요. 노동을.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유일하게 유럽에서 막 돈놀이 하다가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박살날 때, 이탈리아 박살날 때 유일하게 안 망한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왜? 독일은 돈 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걸로 돈 벌 생각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물론 금융적으로 뛰어나긴 한데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땀 흘려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다 독일에 있어요. 뭐 볼보, 그 다음에 뭐 있어? 아디다스, 또 뭐 있어? 그 유명한 BMW, 벤츠, 독일 안경, 독일 빵 등등등. 제조업은 다 독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셀프 이스트 마이너야. 이거 뭐냐? 남성은 자립해야 된다는 거야. 남성은. 근데 요즘은 남성이란 말을 안 하고 이제 여성을 포함시켜서 보통 명사로 써요. 사람이라면 자립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자립 자활해야 되는데 그걸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남성적 사고방식. 지금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되었고 독일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독일은 옆에 프랑스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 여러 개 나라. 이때 맨 리히스 딩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ie Arbeit macht Freiheit, 그 다음에 셀프 이스트 맨, 그걸 강조한 나라가 요 귀퉁머리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강조한 나라가 독일 땅에서도 이걸 뭐라 하냐? 프로이센이라고 그래요. 프로이센. 영어로는 프러시아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 사상이 되게 강했거든요. 이게 통일하면서 독일 전체 사상으로 번진 거예요. 이때 이 프로이센에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천재적인 정치인이 태어나요. 천재적인 정치인이 100년에 한 번 태어나 말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비스마르크예요. 오토 폰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딱 봤더니 자기네 나라는 조그만 하고 프로이센은 나머지 나라들, 독일 나라들 되게 크거든. 근데 그 와중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한테 맨날 처발리고 있거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일단 여기부터 통일시키자. 뭘로? 무력으로. 그게 바로 철혈 정책이에요. 철혈 정책. 그리고 철혈 정책으로 해요. 다 때려잡아요. 무력으로 통일시켜버려요. 무력으로 통일시켜요. 자, 통일했어요? 하나씩 박살내기 시작해요. 먼저 첫 번째, 프로이센이
통일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프로이센은 용어를 안 쓰고요. 도이치란 말을 써요. 도이칠란트. 이게 한자로 독일이에요. 도이칠란트라고 써요. 자기네들 말은 이제 프로이센의 말을 더 이상 안 쓰고, 그러면서 여 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게르만족인데 짝퉁 오스만 그러죠. 얘네들이 자꾸 깐죽대니까 얘네들부터 두드러 잡아요. 그리고 이겨요. 다음 여기 북쪽에 북쪽 얘네들부터 쳤구나. 여기 덴마크 여기 바이킹족들이 자꾸 깝죽대니까 얘네들도 때려잡아요. 그래갖고 일단 북쪽에 있는 덴마크 때려잡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때려잡아요. 다음 독일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영국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프랑스예요. 이 둘은 앙숙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보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프랑스 때려잡아요. 그래갖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박살난 거 보고 영국하고 러시아는 쫄아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갖고 안 싸워요. 우리 협상 맺자요. 그래갖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요. 문제는 뭐냐? 이때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천재적인 사상가가 태어나요. 세상에. 독일에서. 그게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이쪽 지역 사람이에요. 티닝겐 여기. 비스마르크는 여기 북쪽, 얘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사람은 천재적인 정치가고 한 사람은 천재적인 사상가가 태어난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마르크스가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라. 우리가 무슨 전쟁 소모품이냐.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팔 떨어져 나갔지 상용사 된 거예요. 다리 잘렸지 눈 빠졌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국가에서 해준 거 별로 없고 맨날 너희들 뭐 노동을 통해서 자립자라라. 아니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국가가 날 불러놓고는 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무슨 뭐 노동을 통한 자유를 얻어라 뭐 이런 개소리 하냐. 거기다 풀무지를 한 게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마르크스 저기 비스마르크가 오이씨 이거 이러다가 이거 또 내전 일어나겠네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해요. 당근이 바로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당근이. 노동자들에게 알았어. 사회보험 할게. 세계 최초로. 오케이? 그러면서 삥 뜯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이해를 돕게 한 거야. 여기 통일한 나라들 있잖아. 야 너희들 10만 마르크 5만 마르크 내놔. 돈 내놔. 그 돈을 재원을 해갖고 사회보험을 해요. 이때 이 각 지방으로부터 거는 돈 이거를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조합주의 그러면 사회보험이 나오는 거고 독일이 나오는 거예요. 조합 그 지방별로 직능별로 돈 내놔 해가지고 비스마르크가. 다음 채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계속 들고 일하니까 다 때려잡아요. 이때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공산주의만 때려잡았다. 삑 틀려요. 자유주의자도 같이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자기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면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스마르크가 지가 한 거예요. 그냥 사회보험 어떻든 간에 뭐 결론은 잘 나왔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 중에서 채찍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탄압법이고 당근은 사회보험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교재를 보면 쉽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1883년에 건강보험, 1884년에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 폐질보험, 지금 얘기하면 국민연금 3연타석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그거 보고 국민보험법, 그 다음에 영국이 하는 거 보고 뻔 따가지고 1935년 사회보장법, 그리고 그걸 보고 1941년 일본 애들 난다고라 구호법. 일본이 하면 반드시 따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1944년 조선 구호령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확산이론 모방이론. 영국 빈민보고서와 자유도 이것도 뭐냐면 자 봐요. 1909년에 8년인가 9년에 다수파와 소수파가 논쟁을 벌여요. 다수파는 COS고 소수파는 인보관 쪽이에요. 둘이 맨날 싸우니까 로이드 조지 수상이 어떤 분인지 알죠?
엄마가 그 유명한 일화인데 로이드 조지상을 안고 그 산맥을 넘다가 동사예요, 엄마가. 근데 어떤 사냥꾼이 지나가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 들은 거야. 봤더니 엄마는 동사했는데 그 완전히 자기 옷을 다 벗은,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꽉 끼워놓고 살에 대놓고 애기를 한 거예요. 정말 모성애가 뛰어난 거예요. 로이드 조지성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상까지 된 분이 바로 로이드 조지 수상인 거죠.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귀족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수상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입장도 알고 잘 사는 사람 입장도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비스마르크가 뭐 한답니다. 그래갖고 윈스턴 처칠하고 윌리엄 비버리지를 보내요. 그래서 봤더니 둘이 와가지고 의견 일치를 본 거야. 우리 지금 이거 싸울 때가 아닙니다. COS다 인봉을 할 때가 아닙니다. 뭔데 이거니?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한답니다. 야, 우리도 빨리 해. 그게 국민보험법이에요. 1911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다수파네 뭐 소수파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도 영국도 국민보험법을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다수파는 COS고 소수파는 인보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보수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소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비버리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비버리지 보고서. 자, 히틀러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수상이 됐어, 윈스턴 처칠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사기 진작을 해야 돼. 즉 복지 정책을 제시해야 돼. 이때 딱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지. 누구? 자기랑 같이 20대 초반에 20년 30년 전에 저기 어디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하러 갔을 때에 같이 간 동행자, 자기의 라이벌, 소수파의 떠오르는 신성, 누구? 비버리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겠지. 그때 뭐 티트머스도 있고 케인즈도 있고 유명한 교수도 있었는 버틀란트 러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버리지 교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비버리지 교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 후 영국의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주시오.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비버리지 보고서예요. 비버리지 보고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5대학 척결, 그 다음에 3대 전제 조건, 완전 고용, 가족수당 부활, NHS, 그 다음에 6대 원칙,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죠. 6대 원칙. 그래서 행정의 통합화, 적용의 포괄화, 균일기여, 균일급여, 그 다음에 급여의 적정성 또는 급여의 충분성, 같은 말이죠. 적절성, 충분성 같은 개념. 대상의 분류화가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국 1929년 10월 21일 날 주식 조각이 휴지 조각이 돼요. 주식이. 경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내리 쫙 갑니다. 그러면서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은행가 출신인 플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소아마비거든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분이 금융가, 은행 집안이거든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뜻밖으로 이분도 대단한 게 자기 전문 분야가 집안이 은행 쪽이에요. 돈 만지는 쪽인데 과감하게 시장 정책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기가 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잖아요.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대척점에 있던 공공정책, 공공재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케인즈를 등용을 해요. 케인즈. 윈스턴 처칠이 자기 대척점에 있던 누구? 비버리지를 등용하듯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 대척점에 있던 지방 영주들을 위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만들듯이. 흑묘백묘.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케인즈한테 야 우리가 살 길 좀 알려줘봐 했더니 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개입 안 했으니까. 시장이 실패가 이루어졌으니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국가가 발주를 하십시오. 오케이. 그럼 예전에 시장이 받는 국가가 발주를 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후버댐,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횡단 고속도로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되겠죠. 그걸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기업에 위탁 줘가지고 기업보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다이렉트로 해버리니까. 즉 민간 대리점한테 주는 게 아니라 SK나 뭐 KT가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직영 개념으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뉴딜. 뉴딜이라는 게 이름이 뭐냐면 딜은 원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래죠. 딜이라는 거는 거래인데 이제 시장에서 하는 기존의 딜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겠다는 딜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와 시장 간의 거래, 국가와 소비자의 거래, 국가와 공급자의 거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법이 1935년 사회보장법.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935년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게 영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독일이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요. 다음 복지국가 시대 팽창식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8회 때 이후에는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른바 복지국가, 독일은 일단 논외하고. 그러니까 재원이 넘쳐나겠죠? 전쟁 배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에게 아낌없이 보편주의 개념으로 국가가 급여를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를 복지국가 팽창식이다. 언제?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편기가 옵니다. 위기와 재편기. 이게 시험제 잘 나오죠. 그럼 위기가 왜 발생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요. 경제적으로 뭐 때문이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1차가 73년에서 74년까지, 2차가 78년부터 79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배럴당 20불이었던 게 200불까지 뛰어오릅니다. 유가가 급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조어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스태그네이션과 경기 침체죠. 인플레이션. 스펠링 맞나? 인플레이션. 그냥 맞다고 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이 두 개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지만 원래 경기 침체가 되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안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디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인플레이 현상이 이런 희한한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온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런데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요. 경제학자들은 끝까지 아니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아요. 네. 이제 진짜 복지국가 위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재정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 좀 보시면 우리 교재 65페이지 오일 쇼크를 기반으로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수당이었던 영국의 마가릿 대처, 그 다음에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처리즘, 민영화, 레이건노믹스, 법인세 인하 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린 내용과 같이 연관해서. 자,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실용주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시험 문제 잘 안 해요. 자, 제 편. 자, 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중반 이후에 대처리즘과 민영화라고 그랬죠. 레이건노믹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 요건을 강화시키고 급여 수준의 하향이 조정, 급여 기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AFDC가 폐쇄가 돼. 시험제 잘 나오죠? AFDC. 이게 폐지가 되고 탐프로 바뀌었다. 시험 문제 탐프가 먼저냐, AFDC가 먼저냐. 시험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죠. 그러면 자 봐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A, B, C, D, A가 먼저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왔고 T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탐프 다음에 AFDC가 나온 게 아니라 AFDC 다음에 TAF, 탐프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드주의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드는 이제 노동조합, 노조 중심인데 그것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금융을 강조하는 슌페테리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슌페테리언의 제자가 밀턴 프리드만이죠.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가 그린스펀, 그린스펀의 제자가 버냉키, 버냉키의 제자가 앨런. 그 앨런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 파월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자유주의예요. 그게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그러면서 복지국가 재편에서는 케인지언 복지체제는 무너지고 슌페테리언 워크페어 체제로 전환됐다. 그게 한 걸음 더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그러면서 이제 에스페 안델센 교수님이, 요거는 밑줄을 좀 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페 안델센 교수님이 복지국가가 재편이 됐다. 유럽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다. 요거. 근데 또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은 또 3인당이 또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부터 한 10몇 년, 15년 전에 나온 내용, 거의 20년 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요때 당시에는 1990년대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경우가 있는데 조합주의는 노사정위원회죠. 그래서 국가, 노조, 그 다음에 사측 요 세 개가 합의를 봐서 이루어지는 형태. 이게 조합주의 복지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이 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1997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되시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생산적 복지. 원래 복지는 소비적 복지인데 이걸 이제 워크페어라고 하죠. 워크페어 들어봤는데 교수님? 예,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제3의 길의 복지 정책 방향인 생산적 복지 또는 근로 연계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 3장에도 이 관련된 내용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뭐 케인즈주의 요게 3장 4절에도 또 나오니까 그때 이어서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장시간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거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